지금 태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에 따른 긴장 고조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공군의 KF-21 실사 사례가 국방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20C를 최종 선택한 태국이었지만 한국을 방문했던 태국 소령의 경험이 군 내부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정치적 위험 부담이 적은 한국산 무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그는 무기 도입의 철학적 접근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무기는 자랑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걸 잊으면 철덩어리에 불과하죠. 이 소령의 이 말은 지금 여러 동남아 국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국방 철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이 의미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공군의 판인 소령입니다. 집무실 안에서 창문 너머로 방콕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도 제 기분처럼 어둡고 무거웠죠. 손에 들린 서류에는 미국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 담겨 있었어요. 인프라 부족이라는 네 글자가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순한 장군이 태국 공군의 F-35 도입이 거부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에 이 말을 기댔어요. 밖의 세계는 흐릿했지만 그보다 더 흐릿한 것은 조국의 미래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선택한 대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인프라 부족이라는 표면적 이유가 전부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제 가슴에 깊은 분노와 무력감이 함께 자리 잡았죠. 회의실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반짝이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순한 장군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선택지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F-35 도입을 위해 준비해왔던가요? 인프라 구축, 조종사 훈련 그리고 수많은 외교적 노력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중국의 제20C, 스웨덴의 그리펜 모두 테이블 위에 올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KF-21. 속으로 한국이라니 하며 비웃었어요. 미국제 부품을 조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거절한 미국의 무기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를 들여와 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중국 기체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려고 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한 매드 도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된 서류 더미였죠. 손으로 그것을 쓸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 거세게 내리쳤어요. 마치 자연마저 태국의 굴욕을 비웃는 것 같았죠.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작은 나라의 자존심이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한 장군이었어요. 그는 다음 주에 한국 갈 실사단에 제가 필요하다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뻔했어요.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죠. 창밖에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제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태국 공군 실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발을 디뎠지만 속으로는 이 여정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봄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태국의 후덥지근함과는 달랐죠. 하지만 그 신선함도 제 마음속 냉소를 녹이지는 못했어요. 태국 국기가 새겨진 명찰을 목에 걸고 입국장을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한국 공군의 환영단은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어요. 그들의 열렬한 환영과 완벽한 준비에 수프라콘 대령은 감탄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연출된 공연처럼 느껴졌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여주는 화려한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무심코 바라봤어요. 서울의 번화가는 방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빌딩, 복잡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나 하늘은 달랐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비행기 조종사로서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한국의 영공을 지배하고 있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수프라콘 대령이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날은 공군 기지 방문, 둘째 날은 산업시설 견학, 마지막 날은 KF-21 시연 및 계약 논의. 모두 지루한 형식적인 일정일 뿐이었죠.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제스처일 뿐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가방 속 태블릿을 꺼내 중국 J10C의 사양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격, 성능, 유지보수 비용,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은 우리에게 무기 판매를 거부한 적이 없었죠. 은밀히 제 상관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서방 세계와의 협력, 이런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었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제복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피부를 적시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KF-21이 정말 우리가 들었던 것만큼 대단할까?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제 머릿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국 공군 기지 방문. 그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선진화된 시설과 훈련 체계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투기 자체만큼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의 성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어둠이 깔려 있었죠. 마치 제 마음속 희망과 의심이 공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여행이 정말 의미 있을까? 아니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일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전화기를 집어들어 방콕에 있는 가족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KF-21에 대한 최신 정보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떠오르는 정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뿐이었죠. 내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봄 풍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도로를 따라 달리며 저는 잠시 임무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지 정문이 보이자마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저는 차가운 전문가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기지에 들어서자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태국의 군사시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죠.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전시용 기지처럼 완벽했어요.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 대위는 유창한 영어로 기지의 역사와 현재 운영 체계를 설명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기지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지만 시설은 최첨단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수리온 헬기 구조 훈련 참관이었습니다. 넓은 훈련장에 도착하자 시뮬레이션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어요. 가상의 자연재해 상황에서 민간인을 구조하는 훈련이었죠. 박 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전투 훈련만큼이나 인명 구조와 재난, 대응 훈련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는데 저들은 시민을 구하는 걸 훈련한다. 전투기를 구매하러 왔는데 구조작전을 보여주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수프라콘 대령은 감탄했지만 저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과연 전투기 판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훈련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각 팀원들은 정확한 임무를 수행했고 모든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통신 장비와 구조 도구에 더 관심이 갔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죠.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조종사 훈련 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최첨단 시뮬레이터와 가상현실 훈련 장비가 즐비했죠. 박 대위는 이런 장비들이 실제 비행 시간을 줄이면서도 더 효과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뮬레이터 중 하나를 직접 체험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조종석에 앉았죠. 화면에 펼쳐진 가상의 하늘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간단한 비행 임무를 수행하면서 저는 이 시스템의 정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훈련 데이터가 즉시 분석되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비행 패턴, 반응 속도, 의사결정 과정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되어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 분석이었죠. 우리는 모든 훈련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박 대위가 말했어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첨단 시스템과 철학적 접근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 공군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정교한 철학과 체계를 갖춘 조직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무기 개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KF-21은 어떤 철학을 담고 있을까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KF-21 개발에 참여한 조종사들과의 면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잠을 설쳤어요.
한국 공군 기지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들의 접근 방식, 훈련 철학,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독특한 분위기까지. 회의실에 도착하자 3명의 한국 공군 조종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테스트 비행까지 참여했다는 베테랑들이었어요. 그중 김소령이 주로 발표를 맡았죠.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KF-21의 특징과 성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의지와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죠.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저 멋있게 포장된 마케팅 문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투기는 결국 무기일 뿐이고 무기는 파괴를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김소령의 다음 말에 제 생각은 흔들렸습니다. 무기는 자랑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걸 잊으면 철덩어리에 불과하죠. 그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물었어요.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기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건 PR일 뿐이야. 실전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KF-21의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 엔진 출력, 무장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투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3시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향했어요. 거기서 또 다른 한국 조종사를 만났죠. 그는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젊은 대위였습니다. 태국이 어떤 전투기를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이죠. 그 대위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고 연기를 내뿜었어요. 전투기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더 묻고 싶었지만 휴식 시간이 끝났어요.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투기를 어떻게 쓰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오후 일정은 KF-21의 무장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KGGB 유도폭탄에 대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발표자는 이 폭탄이 레이저와 GPS 유도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정밀도를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 갖다 붙였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발표자가 이 무기 시스템의 개발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일관성이 느껴졌습니다. 첫날 본 구조훈련, 김소령의 약속이라는 표현, 그리고 지금 이 무기 개발 철학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술보다 철학이 기준이 되는 시스템. 저는 이 생각에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이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과연 이런 접근이 실전에서도 효과적일까? 아니면 그저 이상주의적 환상에 불과할까? 셋째 날 아침 저는 KF-21 사격 시뮬레이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대화들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특히 그 젊은 조종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전투기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 문장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저는 오늘의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마치 작은 도시처럼 다양한 건물과 시설이 모여 있었죠. 안내를 맡은 정 대위는 이곳에서 모든 무기 시스템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위는 모든 테스트를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기록하고 분석한다고 말했어요. 하나의 미사일이나 폭탄이 발사될 때마다 그 데이터는 중앙 시스템에 저장되고 즉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투에서는 순간의 판단과 직감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정 대위는 화면을 가리키며 KGGB 유도폭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확도, 파괴력, 오차 범위까지 모든 것이 그래프와 수치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수백 번의 시험 발사 데이터가 누적된 결과였죠. 저는 레이저와 GPS를 모두 사용했다며 다 갖다 붙였다고 문득 말했습니다. 정 대위는 미소 지었어요. 정 대위는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독창성은 이 기술들을 어떻게,
왜 조합했는가에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테스트 결과가 그들의 설계 철학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갑자기 이전에 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봤던 구조 훈련, 둘째 날 들었던 약속으로서의 무기, 그리고 지금 이 철저한 기록과 분석 문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정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들이 무기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식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반영한다고 답했어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 철학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태국군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관점이었죠. 오후 일정으로 우리는 KF-21의 비행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참관했습니다. 테스트 비행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조종사의 반응, 항공기의 성능, 심지어 조종사의 생체 신호까지 분석되고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는 다음 테스트와 훈련에 즉시 반영되었죠. 저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실전에서도 의미가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정대위는 진지한 표정으로 실전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들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데이터로 준비한다고 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철학을 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고 왜 싸우는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한국식 접근 방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KF-21 실물을 볼 수 있는 내일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정대위는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그들의 철학과 가치가 구현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일관성, 그것은 바로 전술보다 철학이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모든 결정의 바탕이 되는 시스템.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볼 KF-21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철학이 구현된 전투기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접근 방식이 실제 전장에서 효과가 있을까?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며 저는 오늘이 실사단의 가장 중요한 일정임을 실감했어요. KF-21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 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을 겁니다. 아침 식사 후 저희는 대형 군용버스로 경기도 사천에 위치한 항공산업단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더욱 푸르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보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과연 KF-21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우리가 들었던 것만큼 뛰어날까? 사천에 도착하자 거대한 경납고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기석 이사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그는 이 시설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완전한 연구개발센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강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KF-21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대형 조명이 하나씩 켜지면서 전투기의 모든 각도가 드러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강인해 보였어요. 날카로운 기수, 넓게 펼쳐진 날개, 쌍발 엔진의 강력한 인상. 자료로만 보던 전투기가 실제로 눈앞에 있자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기석 이사는 KF-21의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가 언급한 수치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미국의 F-3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F-18이나 유로파이터보다는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니 이건 분명 놀라운 성과였어요. 이어서 쌍발 엔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하여 개발한 엔진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했어요. 우리 태국의 경우 주변국의 산악지형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에 단발 엔진은 항상 위험 요소였습니다. 쌍발 엔진은 그런 환경에서 상당한 안전 마진을 제공할 수 있었죠. 무장 시스템으로 설명이 넘어가자 더욱 놀라웠어요. KF-21의 무장 탑재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외부 포인트를 모두 활용하면 놀라운 양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무기 시스템이 앞서 봤던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기석 이사가 KF-21의 미래 확장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향후 30년 이상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인해 나중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료로만 보던 수치가 실제로 다가오자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조립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진정한 첨단 전투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충격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걸 만든 이들이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앞서 봤던 모든 것들 마이너스 구조 훈련, 약속으로서의 무기 개념, 철저한 기록 문화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KF-21이라는 결과물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묘한 침묵 속에 잠겼어요. 태국으로 돌아가 보고해야 할 내용은 너무나 많았고 동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긴 결정체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F-35를 거부당한 것이 어쩌면 축복이었을까? KF-21은 단순히 더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무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은 그리고 제 상관들은 이런 관점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제 옆자리에서 수프라콘 대령은 방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지만 저는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본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낀 변화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공군본부로 직행했어요. 순한 장군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저희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태국 공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이었으니까요. 수프라콘 대령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KF-21의 기술적 사양과 성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 엔진 출력, 무장 시스템, 모든 것이 숫자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가격 부분을 언급했어요. KF-21은 F-35보다 훨씬 저렴했지만 여전히 태국의 현 국방 예산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해외 수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리스크도 있었죠.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폴더를 펼치며 준비한 내용을 보았지만 갑자기 그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간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독특한 철학, 그들의 체계적인 기록 문화, 무기를 약속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KF-21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말이죠. 저는 이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국가의 가치와 비전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제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한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KF-21이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너무 비싸고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중국의 제20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장군은 중국이 이미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KF-21의 절반 수준이었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국은 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고 이런 대규모 무기 거래는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제20시가 KF-21에 비해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는 점, 확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이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뿐이었어요. 그쪽은 우릴 팔 생각이라도 하지. 장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제 발언은 명백한 불손이었고 군 체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단순한 무기 구매 결정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회의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최종 결정은 2달 후로 미뤄졌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나섰어요. 제 가슴 속에는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망감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KF-21의 작은 모형도 있었어요. 그 날카로운 날개와 당당한 자세를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와 철학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창밖으로 방콕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과 달리 오늘은 맑고 화창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이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다는 사실, 무기를 바라보는 제 시각, 전투와 방어의 의미,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방콕 외곽의 공군 교육센터에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윗선의 결정으로 저는 작전 부서에서 교육단으로 전출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회의에서 보인 태도에 대한 조용한 견책이었죠. 저는 이 결정에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제게 적합한 자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저는 20명의 젊은 장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현대 전투기의 역할과 의의였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저는 세계 각국의 전투기 개발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설명했어요. F-35, 라팔, 수호이, J-20, 그리고 KF-21까지. KF-21을 언급할 때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전투기의 기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 담긴 철학적 배경까지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무기를 쓰는 법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써야 하는지를 아는 건 시간과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 말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는 태국이 결국 어떤 전투기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활주로에는 새로 도입된 중국산 J-10C 전투기 3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윤이 나는 외형과 당당한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제 눈에는 무언가 영혼이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학생에게 태국이 중국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더 이상의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죠. 교관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제가 지켜야 할 선이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떠난 빈 교실에서 저는 천천히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KF-21 미니어처 모형과 한국 방문 때 받은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옛 동료였어요. 그는 J-10C 도입 후 첫 훈련 비행이 있었다며 생각보다 조종성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정비 매뉴얼이 부실하고 중국 측 기술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투기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그저 들었어요. 그가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J-10C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가 결코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전투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KF-21의 상세 설명서, 한국 공군의 훈련 체계에 대한 문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노트까지. 저는 그것들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군 규정상 이미 모든 공식 보고는 끝났고 이 자료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 자료일 뿐이었죠. 저는 노트에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공군 교육 체계 개선안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토대로 우리 태국 공군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전투 훈련뿐만 아니라 구조작전에 대한 내용, 모든 비행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까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공식 보고서도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문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깨달은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작업이었죠.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이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때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KF-21 미니어처와 태극기 배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하버드 캠퍼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강의실에서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례 연구가 등장해 예상치 못한 광범위한 토론을 일으키며 학생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재난 대응을 분석하던 중 한국의 뛰어난 성과를 교수가 강조하자 의문과 놀라움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믿기 힘들어하는 가운데
당시 헨슨 교수는 한국 구조대의 구조 속도와 생존자 구조율이 최상위권이라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었죠. 그때 제이콥이라는 학생의 내적 갈등이 깊은 자기 성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수업 활동을 넘어 그의 국제 정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그의 극적인 관점 전환은 군사력보다 신뢰가 국제 리더십의 핵심임을 깨닫는 중요한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강의실에는 오전에 햇살이 기울어진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며 자리에 앉았죠. 제 하루는 언제나처럼 이 강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세계관이 뒤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헨슨 교수가 오늘의 주제가 국제위기 대응과 국가 이미지 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이 국제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국 악센트가 강한 헨슨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북에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 분야에서 저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국제 위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강대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곧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헨슨 교수는 작년 미얀마 태국 국경에서 발생한 진도 8.5 지진을 기억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산악지대였다고 설명하시면서 여러 국가들이 구조대를 파견했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국, 영국, 유엔 산하기구들, 그리고 중국도 분명 언급될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활약상이 나열되겠죠. 헨슨 교수는 미국이 48시간 만에 첫 구조팀을 현장에 파견했고, 일본은 특수장비를 갖춘 구조대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의료진과 구호물자를 지원했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이어지며 화면에는 각국의 구조활동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익숙한 풍경에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계속 적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헨슨 교수의 목소리에 특별한 강조점이 실렸습니다. 헨슨 교수는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펜이 노트북 위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제대로 들었는지 의아했어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K-팝 같은 키워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국제 구호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리더십을 보여준 나라로서의 한국, 그건 제 인식 체계 안에 없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는 빨간색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제복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했고 팔뚝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글과 함께 KUREA라는 영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한 시선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헨슨 교수는 한국 구조대가 지진 발생 24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속도였다고 하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현지 적응력과 효율성이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제 눈썹이 의심스럽게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했다고요? 저는 주변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눈빛에서도 비슷한 의문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헨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대한민국 구조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특수훈련을 받은 구조견과 최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냈다고 설명하셨어요.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역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도 아니고 한국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구조활동을 했다고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세계 질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한국 구조대가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현지어 회화집을 미리 준비해갔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접근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했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정말 그랬을까?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제구호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와 인력의 규모, 그리고 신속한 자원 투입이라고 배웠는데 소통과 문화적 접근법이라니요? 옆자리에 앉은 미국 학생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솔직히 의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는 한국이 그런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나 중국보다 효율적일 수 있지? 그냥 언론에서 과장된 거 아닐까? 그 같은 의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헨슨 교수는 잠시 강의를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이해할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재난 구호의 선두주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슬라이드로 향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보며 지금까지 적은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성공 요인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키워드만 적혀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의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헨슨 교수가 또 다른 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찍힌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셨어요. 빨간 제복을 입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좁은 통로를 기어들어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아이를 구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땀방울이 빛나고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한국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이제 더 이상 의심스러운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개의 감동적인 영상이 전체 상황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좋은 순간을 포착한 영상 하나쯤은 가질 수 있겠죠. 진정으로 한국이 다른 강대국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중국 유학생이 작은 소리로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모와 투입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헨슨 교수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며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다음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교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수치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헨슨 교수가 새 슬라이드를 띄우자 교실 전체가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치와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각국 구조대의 현장 도착 시간, 구조 인원수, 생존자 발견 비율 등이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생존자 구조 성공률에서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는 57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이는 투입 인원 대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조된 생존자들의 생존율이 93%에 달한다는 점이죠. 헨슨 교수의 말씀에 강의실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수치들을 바라봤어요. 미국 구조대가 구조한 생존자는 65명으로 더 많았지만 투입된 인원이 한국의 3배에 달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었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와우, 정말 대단하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수치가 정확하다면 분명 인상적이지만 이런 통계는 어떻게 수집된 걸까요? 현장에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헨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 데이터는 UN 국제재난구호조정국과 현지 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매일 각국 구조대의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했죠. 화면에는 UN 공식 문서의 로고와 함께 현장 평가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한국 구조대의 뛰어난 성과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체계적인 접근법,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신속한 의사결정 같은 키워드들이 평가 항목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지 언론의 보도 자료도 보여주셨어요. 태국어로 된 기사의 헤드라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 기적을 만들다, 국경 없는 영웅들, 레드 엔젤스 같은 제목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한국이 중요한 행위자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들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지역적 중견국 정도로만 언급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위상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와 전문성에 의해 형성됩니다. 헨슨 교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 20년간 국제재난 구호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지진 구조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켜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이 겪은 재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구조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도심 붕괴 현장에서의 생존자 탐색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미디어에서는 더 주목받지 못하는지 물었어요.
헨슨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것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디어는 종종 규모가 크고 화려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늘 미디어에서 다루는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런 관점이 편향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사용한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있었느냐는 내용이었죠. 헨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생존자 탐지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 장비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도 미세한 움직임이나 호흡,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팀워크와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힘든 마음으로 이 모든 내용을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헨슨 교수가 제시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헨슨 교수의 설명이 계속되자 저는 그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수치들에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구체적인 현장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구조 속도, 생존자 발견율, 현장 진입 난이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평균 구조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주요국 구조대의 평균 9시간보다 현저히 짧은 시간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망 선고 전 구조율인데요. 한국 구조대는 91%로 이는 국제 평균 73%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저는 펜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분명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국제 뉴스에서는 이런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았을까요? 저는 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 세계 소식을 접했는데 그곳에서는 한국의 활약상을 크게 다루지 않았었죠. 헨슨 교수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국가의 현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이었어요. 태국 방콕 포스트의 헤드라인은 한국 구조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였고 미얀마 현지 신문에서는 레드 엔젤스, 희망을 되찾아주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지 언론과 국제 언론의 시각 차이입니다. 직접 구조 활동에 영향을 받은 지역 언론은 한국의 활약을 크게 다뤘지만 서구 중심 국제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헨슨 교수는 이제 가장 감동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함께 나왔어요. 그들은 계속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팀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찾기 위해 3일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은 제가 무서워할 때 노래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해줬어요. 그들은 마치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이 말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속삭임이나 의문의 시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수치도 인상적이었지만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경험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삼성, 현대, K-팝. 그게 전부였나요?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헨슨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전문성, 헌신, 그리고 인도주의적 접근이 국가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다음 수업 과제를 안내했습니다. 각자 한 나라를 선택해 국제 위기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사례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제관계의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번 리포트 주제로 한국을 선택할 거야?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국의 사례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헨슨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제 마음속 변화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정을 천천히 걸으며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맑은 봄 햇살이 하버드 캠퍼스의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죠. 한국, 재난 대응 최상위국이라고. 제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저항감이 있었어요. 지금껏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국가만 리더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어딘가 낯설고 신기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구조대 미얀마 태국 지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몇몇 기사들이 나왔지만 제가 주로 읽는 미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주로 아시아 언론들과 전문 재난 구호 관련 블로그에서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사에서 헨슨 교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 구조대는 투입 인원 대비 최고의 생존자 구조율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죠. 제 인식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공부하면서 형성된 세계관에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국가의 영향력과 선진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 동아리들이 운영하는 여러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국제구호봉사 동아리의 부스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미얀마 태국 지진 피해자를 위한 모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진 피해 지역의 사진들과 구호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헨슨 교수가 보여주었던 것과 비슷한 한국 구조대의 활동 영상이 태블릿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부스를 지키던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수업에서 이 지진 사례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겠다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이 지진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모았어요. 특히 한국 구조대의 활동이 정말 인상적이었대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사용한 특수 장비와 구조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들의 훈련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실제 구조 영상들. 이 모든 것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부스에서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구조대의 구조 방식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비교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구조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신뢰 형성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저는 부스의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활동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그저 K-팝과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해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이제 생존자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감정에 북받쳐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배우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실질적인 신뢰와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부는 현지 NGO에서 받았고 일부는 국제구호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얻었어요.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협력단 웹사이트에도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통해 더 많은 영상과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기술력 진정성이 결합된 구조 방식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첨단 장비를 활용하면서도 구조 과정에서 인간적인 접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어린 소녀를 구출하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구조대원은 소녀가 무서워하자 자신의 물통을 나누어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손을 잡아주었죠. 그 작은 제스처에 담긴 인간미가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이네요. 제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부스의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도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방식의 구호 활동을 배우려고 해요. 다음 달에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강사를 초청해 워크숍도 열 예정이에요.
저는 그 워크샵에 대한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갑자기 제 전공 공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국제 정치가 단순히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부스를 떠나기 전 저는 모금함에 약간의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 목록에 제 이메일을 남겼어요. 한국의 구호 활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기사들과 보고서들을 읽으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국제재난 구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더군요. 특히 지진, 수해,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구조 방식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전문 저널에서는 한국 구조대의 성공 요인을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적인 접근을 잃지 않는 방식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을 계속하다 보니 미얀마 태국 지진 외에도 한국이 참여한 다양한 국제 구호 활동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네팔 대지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필리핀 태풍 피해, 각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이 왜 이런 국제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였습니다. 한국은 과거 전쟁과 빈곤의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고, 이제는 그 도움을 다시 세계에 환원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 배우는 국가 발전 모델과는 다른 실질적이고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한국 구조대의 생존자 인터뷰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자였던 한 남성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도왔어요. 이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헨슨 교수님이 보여주었던 미얀마 태국 지진 생존자의 인터뷰에서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 같았다. 이 말이 서로 다른 재난, 서로 다른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잠시 검색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측정되는 하드파워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과 진정성으로 쌓이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고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구호 활동 사례들, 그들의 접근 방식, 성공 요인,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제 정치학의 틀 안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헨슨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떠올렸습니다. 각자 한 나라를 선택해 국제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는 리포트. 저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과 그것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 한국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 사례 분석. 밤샘 연구 끝에 저는 헨슨 교수에게 제출할 리포트를 완성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국의 국제 구호 활동이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전략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좋아 보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접근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저는 완성된 리포트를 검토하며 헨슨 교수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버드 캠퍼스의 새벽 안개가 걷히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안개도 함께 일부러 좋아 보려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좋아 보이는 자연스럽게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님, 제출 기한보다 일찍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국제 재난 구호 활동에 대해 연구하면서 국제 리더십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제 리더는 군사력보다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네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국제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저는 항상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만이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나라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깨달았어요. 노트북을 덮고 가방에 넣으며 저는 불현듯 다음 학기 수강 계획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 특히 한국의 대외 정책에 관한 수업을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너무 서구 중심적인 과목들만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숙사를 나서며 부스에서 만났던 국제 구호 봉사 동아리의 다음 모임 시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저도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헨슨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나라가 가진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한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에는 그저 가볍게 넘겼을 화제였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이른바 한류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관한 책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제는 학문적 관심으로 발전한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기존의 관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단 하루의 강의가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니 교육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서관 계단을 오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새로운 방향이 열린 것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국제정치학도로서 이제 저는 세계를 더 넓고 깊게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